시계는 보통 시간을 읽는다고 하죠. 하지만 시간을 해석한다고 말하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독립 시계 제작장 중에서도 가장 급진적이고 가장 미래지향적인 브랜드 우르베르크입니다. 오늘은 마치 한국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정말 보기 힘든 우르베르크의 까르네 모델들이 있어서 겸사겸사 우르베르크 역사의 핵심적인 모델들과 저와 제 지인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델들을 종합적으로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처음 이 시계가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이게 시계인지 장난감인지 헷갈려 했다고 합니다. 바늘은커녕 다이얼이라고 부를 만한 판도 없을 뿐더러 동그란 조약돌 같은 케이스에 길쭉한 창 하나가 나 있고 그 숫자가 그 창을 따라 흐르는 모습, 우르베르크의 첫 작품입니다. UR101과 202의 핵심 메커니즘은 원더링 아워입니다. 17세기 탁상시계에서 쓰이던 아주 고전적인 방식이죠. 숫자가 적힌 시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둔 눈금을 가리키는 구조입니다. 지금의 우르베르크 팬들에게는 익숙한 위성 시스템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펠릭스는 이 메커니즘을 구현하기 위해 아주 얇은 수동 무브먼트 푸조 7002를 베이스로 사용했고 여기에 자신들만의 모듈을 얹어 완전히 새로운 기계로 재창조했습니다. 1997년에 데뷔한 우르베르크가 특이한 시계를 만드는 루키였다면 2003년에 출시한 UR103은 우르베르크를 하이엔드 독립 제작사로 인정받게 해준 모델입니다. 이전 모델들은 평면 디스크가 돌아가는 구조였다면 103은 십자형 카루셀 위에 4개의 위성을 얹어 입체적으로 회전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UR103의 또 하나 재미있는 포인트는 뒷면에 있는 컨트롤 보드입니다. 말 그대로 시계의 상태를 한눈에 보여주는 계기판이죠.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 태엽 잔량 표시, 초단위 측정이 가능한 인디케이터가 각각 따로 달려있고 가장 핵심은 미세 조정 레귤레이터 기능입니다. 보통 시계 오차를 맞추려면 케이스백을 열고 전문가가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3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직접 나사를 돌려서 오차를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 오메가의 스파이레이트 시스템과 좀 유사한 방식인데 우르베르크가 오메가보다 약 20년 먼저 선보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에는 우르베르크가 특히 선호하는 알틴 코팅이 더해지면서 특유의 단단하고 미래적인 질감을 완성했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출시된 지 20년이 지난 만큼 요즘 모델들에 비해 다소 아웃데이트 되었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르베르크의 역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모델은 제가 예전에 시계가 비싼 이유라는 영상에서 잠시 언급했었던 모델입니다. 그만큼 처음 접했을 때 너무 신기해서 꽤 충격적이었어요. 1958년 당시 전설적인 시계 제작자였던 루이 코티에 월드 타이머 기능을 최초로 손목시계에 구현했던 인물인데 그가 하나의 프로토타입을 만듭니다. 그 컨셉은 시간을 직선형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 도저히 구현할 수 없었다고 하고 결국 그 프로젝트는 프로토타입으로만 남겨지게 됩니다. 우르베르크의 창립자 펠릭스와 마틴은 무려 13년을 걸쳐서 이 컨셉을 구현하는 데 성공합니다. 50년 전에는 불가능했던 설계를 현대의 하이테크 공학으로 완성해낸 거죠. 중앙에 있는 수평 실린더가 회전하면서 시간과 분을 직선으로 표시하고 시간이 지나면 눈금이 옆으로 쓱 이동하다가 60분이 되는 순간 다시 0으로 튕겨나가는 레트로그레이드 방식입니다. 물론 단점도 꽤 명확합니다. 우르베르크의 손목시계 중 가장 비싼 모델이고 시간을 반대 방향으로 조정하면 고장이 납니다. 개인적으로는 언젠가 이 모델의 후속작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보시다시피 생긴 것부터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우르베르크의 유일한 포켓워치이기도 하죠. 크고 또 비싼 만큼 기능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세한 기능 설명은 화면에 띄워놓고 저는 그 중에서도 좀 독특한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독특하다고 느꼈던 거는 시계 뒷면을 열었을 때 드러납니다. 아주 천천히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느리게 움직이는 바늘이 하나 있습니다. 천년 적상계죠. 실용성은 없지만 멋있습니다. 반대편에는 또 오일 체인지 인디케이터도 있는데요. 우르베르크의 상위 라인들에는 종종 들어가는 기능이죠. 5년마다 시계를 점검하고 오일을 새로 주입해야 되는 시기를 알려줍니다. 우르베르크는 이 시계를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라 대를 이어 관리해야 하는 살아있는 메커니즘으로 정의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모델은 2016년에 출시된 버전입니다. 다만 오리지널 EMC는 2013년도에 먼저 공개됐고 2014년에는 제네바 시계 그랑프리, GPHG에서 이노베이션과 엑셉셔널 워치를 동시에 수상하며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EMC는 세계 최초로 시계 안에 전자진단기를 내장한 모델입니다. 내 시계가 얼마나 정확한지 사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시계 옆에 있는 크랭크를 돌려 자가 발전을 하면 그 에너지가 축전기에 저장되고 이후 왼쪽 버튼을 누르면 현재 오차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더 재미있는 건 이 수치를 확인한 뒤 시계 뒷면의 나사를 직접 돌려서 전문가 없이도 그 자리에서 오차를 0초로 맞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오차를 측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 손으로 시계의 정밀도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교감하는 꽤 짜릿한 경험을 주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이얼은 엑스레이라는 이름 그대로 속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다이얼 곳곳이 파여 있어 기계식 무브먼트의 메인 플레이트와 톱니바퀴 그리고 전자식 회로 기판 일부가 뒤섞여 보입니다. 레이아웃은 마치 슈퍼카 대시보드를 연상시키듯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0시 방향에는 오차와 진폭을 보여주는 부채꼴 모양의 인디케이터가 있고 2시 방향에는 디지털 느낌의 숫자가 적힌 초반이 회전하며 초를 표시합니다. 중앙 하단에는 시와 분을 가리키는 커다란 핸즈가 자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7시 방향엔 8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확인할 수 있는 게이지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 모델 리뷰를 봤는데 댓글에 크게 공감했어요. 이 시계를 사는 사람은 시계에 완전히 미친 사람일 것이다. 저희 지인이 하나 구매하셨는데 평소에 뭐하고 계시냐고 연락하면 절반은 EMC 크랭크 돌리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르베르크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육중한 모델입니다. 마치 슈퍼카의 엔진룸을 그대로 떼어 손목 위에 얹은 것 같은 느낌이죠. 이름인 아그리가트는 독일어로 합계 또는 여러 부품이 결합된 구동장치를 뜻하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복잡해 보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수많은 기계적 부품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상당히 대단한 구조인데요. 물론 이렇게 들으면 다른 브랜드 시계들도 다 복잡하고 대단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112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내부의 동력 전달 방식입니다. 무브먼트는 수평으로 누워있고 시간을 보여주는 프리즘은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이 90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우르베르크는 자동차의 구동축 같은 트랜스미션 샤프트를 설계했습니다. 단 하나의 긴 축이 무브먼트 중심을 관통하며 에너지를 전달하고 그 힘으로 거대한 프리즘들을 회전시키는 구조입니다. 기계식 시계에서 동력을 90도로 꺾어 전달하면서 오차를 유지하는 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엔지니어링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간은 정면에 위치한 삼각형 프리즘들이 회전하며 표시합니다. 왼쪽은 시간, 오른쪽은 분입니다. 특히 시간이 바뀌는 순간 프리즘이 순간적으로 툭 하고 넘어가는 점핑어 메커니즘이 좀 재밌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이 무거운 프리즘들을 정확한 타이밍에 튕겨주려면 상당한 토크가 필요한데요. 우르베르크는 영상 후반부에 설명드린 리가 공정을 거친 부품들을 사용했습니다. 덕분에 이 육중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무브먼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칼 같은 정확도로 시간을 표시해냅니다. EMC만큼은 아니지만 112 역시 유저가 직접 조작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케이스 양옆에 버튼을 누를 때입니다. 마치 슈퍼카의 보닛이 열리듯 상단의 티타늄 셰시 커버가 위로 쓱 올라갑니다. 그 안에는 평소에 숨겨져 있던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와 디지털 초 표시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시간을 확인하는 행위 자체를 하나의 퍼포먼스로 만들어버린 셈이죠. 기존 모델인 UR110이 숫자 뭉치 전체가 통째로 회전하는 방식이었다면 120은 숫자가 넘어가는 순간 하나의 위성이 두 갈래로 매끄럽게 갈라졌다가 제자리에서 회전한 뒤 다시 합쳐지는 혁신적인 메커니즘을 선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2022년에 출시된 스포크 에디션보다 스페이스 블랙 에디션이 우주라는 컨셉에 훨씬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르베르크에 본격적으로 매료된 모델은 UR230입니다. 독특한 디자인은 기본이고 시계 공학적으로도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가득한 모델인데요. 제가 꼽는 이 모델의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경량 알루미늄 레트로그레이드.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거는 다이얼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분침인데요. 60분을 도달하는 순간 번개처럼 0으로 튕겨나가는 이 레트로그레이드 동작은 경쾌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소재와 공법에 있는데요. 바늘은 알루미늄으로 제작했고 여기에 리가 공정으로 만든 초정밀 카운터웨이트를 결합했어요. 그 결과 바늘 무게는 단 0.0095g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덕분에 수만 번을 튕겨나가도 무브먼트에 가해지는 물리적 충격은 거의 없습니다. 기술이 디자인을 완벽하게 뒷받침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소재인데요. 외형만 보면 흔한 카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데요. 오늘 보여드리는 UR230 폴라리스와 블랙스타 케이스는 티타늄 베이스 위에 세라믹을 입힌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매끈한 세라믹 질감이 아닌 이유는 제작 방식 때문인데요. 세라믹을 종이처럼 얇게 수십 겹으로 쌓은 뒤 고온 그리고 고압으로 압착하는 시계 업계 최초의 테크닉이 적용되었습니다. 세라믹 특유의 강력한 스크래치 저항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충격에는 쉽게 깨지는 단점을 완벽히 보완한 거죠. 세 번째는 가변 지오메트리 터빈인데요. 우르베르크의 상징인 터빈 시스템은 사용자의 실제 활동 환경에 따라 두 가지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먼저 격렬한 스포츠 활동 시에는 로터의 움직임을 아예 차단해 외부 충격으로 인한 무브먼트의 과부하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로터를 활성화한 상태에서는 와인딩 효율을 조절해 사용자의 활동량에 맞춰 최적화할 수 있는 거죠. 기계식 시계의 물리적 한계를 유저가 직접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꽤 의미 있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계를 평가할 때 보는 기준은 설계자의 의도가 실제 환경에서 얼마나 유의미한 효과를 내는가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2300 모델은 우르베르크가 추구해온 레트로그레이드 시간 표시 방식을 꽤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놓았고, 일상과 스포츠를 넘나드는 상황 속에서도 시계의 컨디션을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기스와 깨짐이라는 세라믹의 이율 배반적인 단점까지 극복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고성능 데일리 스포츠워치를 완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의 명분이 실제 결과로 증명되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제 기준 이 모델은 만점에 가장 근접한 시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르베르크 30년 역사상 처음으로 핸지가 달린 시계가 나왔습니다. 위성 시스템만 고집하던 브랜드였는데 핸지가 있는 시계를 내놓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하는데요. 작년 스위스 본사에서 공동 창립자 펠릭스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시계의 시작은 꽤 낭만적이에요. 전설적인 보건가였던 그의 아버지 제라드 바움가트너가 어느 날 옥션에서 낡은 시계 하나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이게 도대체 무엇을 하는 물건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제라드는 이 시계를 하나하나 분해하면서 복원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소름 돋는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가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이동하는 거리를 측정하는 장치였던 겁니다. 아버지는 이 기묘한 시계를 아들에게 물려줬고, 펠릭스는 거기에서 얻은 영감을 우르베르크라는 브랜드의 정체성으로 녹여냅니다. 시간을 넘어 우리가 우주 속에서 얼마나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법, 그게 바로 UR10이 세상에 나온 이유죠. 처음 다이얼을 보시면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르베르크답지 않게 중앙에 시분침이 있고 케이스도 둥근 형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안을 채운 건 숫자가 아니라 거리입니다. 2시 방향에는 지구가 자전하며 이동하는 거리를 10km 단위로 표시하고 4시 방향에는 공전 거리를 1000km 단위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9시 방향에서는 이 두 궤적을 합산해 표시합니다. 뒷면도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세계 최초로 특허를 받은 듀얼 플로우 터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프로펠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공기 저항을 만들어냅니다. 와인딩 효율은 높이면서 무브먼트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주는 일종의 에어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UR230도 그렇고 우르베르크가 무브먼트 보호 메커니즘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계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이 얇은 무브먼트로 바늘을 5개나 동시에 돌리면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 보통은 크로노그래프만 작동시켜도 밸런스 휠의 진폭, 앰플리튜드가 떨어지면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공학적 난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바로 리가 공정입니다. 전통적인 시계 제작이 금속 덩어리를 깎아내는 방식이라면 리가는 금속 원자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배양에 가깝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법처럼 초정밀 틀을 만들고 그 안에 금속을 증착시키는 방식이죠. 덕분에 오차 범위는 나노미터 수준까지 줄어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휠의 무게는 고작 0.009g, 속눈썹 한 가닥 정도인데요. 이 압도적인 가벼움 때문에 여러 개의 바늘을 동시에 구동해도 메인 스프링의 에너지를 거의 소모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브랜드도 마찰을 줄이기 위해 리가 공정을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은 탈진기 같은 일부 부품에만 적용하는 수준이에요. 반면 우르베르크는 시간을 보여주는 메커니즘 전체를 리가로 설계합니다. 기어와 용수철을 하나의 덩어리로 키워내는 모노블록 스프링 기술이 압권입니다. 원자 단위로 금속을 쌓을 때 아예 기어 옆에 용수철 팔이 도단한 형태로 통째로 성장시키는 방식입니다. 금속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위만 탄성 있게 휘어지는 형질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부품은 조립 흔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분리될 위험도 거의 없고 내구성 역시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리가라는 기술을 사용하는 브랜드는 많지만 우르베르크처럼 이 기술을 통해 불가능했던 시간의 형태를 구현하고 무브먼트의 격을 올리는 곳은 단연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브랜드라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싶지만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전에 우르베르크가 국내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사실 2년 동안 한전도 판매가 안 됐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히 잘했다기보다는 이 브랜드를 소비하는 방식 자체가 좀 달라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르베르크는 단순히 디자인이 특이한 시계가 아니라 시간 표시 방식 자체를 재해석한 브랜드잖아요. 위성 아웃 디스플레이, 카루셀 구조, 자체 개발 모듈 같은 구조적인 접근을 이해해야지만 비로소 이 시계의 가치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여주는 판매가 아니고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기술적 집착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왜 연 150개 수준의 생산을 고집하는지를 차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결국 우르베르크는 충동적으로 선택하는 시계라기보단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결정하는 시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함께 만든 것이 조금씩 결과로 이어진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그냥 비싸다, 특이하다로 끝나는 브랜드가 아니고 스토리를 알고 봐야 하는 시계니까요. 네, 맞습니다. 1년에 150개 남짓 만들면서도 타협하지 않고 극소수의 컬렉터를 위해서 가장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공정을 고집하는 브랜드니까요. 이런 태도가 점점 한국 컬렉터 분들께도 전달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확실히 요즘 한국 컬렉터 분들 안목이 정말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디자인만 보시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서사, 철학까지 다 보시니까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거기에 조금 설명을 더 드렸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브랜드가 왜 이렇게까지 만들었는지, 왜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까지 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요. 그리고 솔직히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도 물량이 워낙 적어서 저희도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하는 게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런 브랜드를 한국에서 소개하고 정말 관심 있는 분들께 한 점 한 점 전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는 우르베르크 관계자들도 직접 한국을 방문한다고 들었어요. 네, 올해는 조금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프라이빗한 행사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우르베르크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형태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놓친 우르베르크에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